네, 안녕하세요. 애플, 여러분들은 언제 애플에 대해서 흥분을 느끼셨어요? 아이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폰 말고도 애플은 흥분되는 제품을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애플 말고 애플이 흥분했던 제품을 만드는 시절에 다른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맥킨토시는 1984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혁신이었죠. 그런데 개인용 컴퓨터는 맥킨토시가 최초는 아닙니다. 심지어 애플 최초로도 맥킨토시가 최초의 PC는 아니었어요. PC의 개념이 이미 1974년도에 나오고 10년 뒤에나 맥킨토시가 나와서 PC의 개념을 또다시 한 번 더 바꿨죠. MP3는 어떻습니까? 아이팟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팟에서 이제 연배가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당시 아이팟은 좀 역사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큰 히트작이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역시 망할 뻔한 기업을 부여잡고 2001년에 아이팟을 딱 출시를 하고 나서 8년 동안 애플 주가를 13배를 올려놨었지요. 그런데 MP3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997년에 디지털 캐스트와 세안에서 MP3를 최초로 상용화를 했고요. 2001년도에 아이팟이 나왔을 때에는 이미 CD의 시대는 저물고 MP3가 대세가 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열광했었던 아이폰 2007년이에요. 2007년인데 아이폰이 처음 나왔던 그 당시에는 노키아가 이미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7년에 나왔던 요게 노키아 N95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MP3,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뭐 인터넷, 그다음에 뭐 고사양 카메라 정도까지 당시에 아이폰이 가지고 있었던 사양과 거의 흡사한 사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MP3, 핸드폰, 인터넷을 연결하겠다는 그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에 대한 비전. 이거는 사실 스티브 잡스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2007년 그 당시에 시대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애플의 제품을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적어도 애플이 최초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혁신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애플 기기 중에서 전혀 새로운 기기를 만든 케이스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제품이 한참 나오고 나서 이 새로운 제품이 주는 그 불편함에서 애플의 혁신이 시작이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나면 그곳에서 그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 가장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주고 나면 그것이 애플의 성공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 만족할 만한 경험. 이 소프트웨어 감성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본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라는 것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하드웨어 회사, 그리고 하드웨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맥킨토시가 잘 나갔던 건 이제 하드웨어에서는 마우스를 이제 채용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처음으로 채용을 한 요 두 개가 시너지가 나면서 극대화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이팟도 애플은 하드디스크를 쓴 게 그 당시 MP3 아이팟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아이튠스라는 것을 제공해서 MP3 관리를 쉽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었죠. 아이튠스 없이는 고용량 관리가 안 되고 고용량은 아이튠스 없이는 관리가 할 수 없죠. 뭐 이런 게 아이팟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아이폰을 볼까요? 아이폰은 터치 패널과 앱스토어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애플입니다. 이제 인터넷과 앱 이용해서의 터치 패널은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터치 패널이 이제 있으니까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했죠. 태초부터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글이 픽셀을 만들어도 힘들고 삼성이 바다 OS를 만들어도 힘든 게 이 애플의 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런 부자연을 못 느끼고 이제 시임리스하게 만드는 기술은 애플밖에 못하는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비하고 또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한 회사에서 만들면서 최적화를 잘한 업체, 이런 업체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모두 다 잘해야 시너지가 나는 플랫폼, 뭐 이런 플랫폼을 애플이 지금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애플 주식을 사는 것은 바로 이 플랫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애플이 컨텐츠 뭐 이런 플랫폼 회사로 지나가는 건 그렇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어요. 당장 2019년 3월 달에 스페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구독 경제로 갑니다라고 팀 쿡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애플 뮤직,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아이튠스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애플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쳤었죠. 그런데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매우 뚜렷합니다. 하드웨어로부터 버는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서비스로 건너가겠다라는 의지가 벌써 이 도표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2년 동안 하드웨어의 GP 마진은 34%대에서 30%대까지 떨어졌지만 서비스의 이제 GP 마진율은 61%에서 67%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전체 영업이익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익 창출의 원춘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이런 그림으로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이 구독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애플의 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OS 숫자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에서 시계를 차고 나면 애플 시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떠올리기 시작할 거고요. 아이패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안 돌아갔던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을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은 자연스럽게 하드웨어를 많이 팔고 자주 교체를 유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컨텐츠를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많이 팔기 위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이렇게 구독 경제로 에코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엔 애플의 총 가치로는 더 많은 가치를 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최근이죠. 9월 15일 날 애플이 애플원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날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반응들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에 이정표 하나 딱 꽂은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원 서비스는 기존에 뭐 음악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음악, 영화, 뭐 게임, 클라우드 뭐 이런 개별 구독하는 것을 한데 묶어다가 할인 판매를 해줘서 월 구독료를 이제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하는 것처럼 가족 할인이라는 것도 있어서 5인이 묶으면 추가적인 할인이 있는 가격제도 있습니다. 애플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독료예요. 이 구독료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비싸요.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역시 또 애플이 애플했다, 애플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비싼 게 아니에요. 마냥 비싼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마법인데요. 일단 애플 뮤직 가입자 수가 애플 구독자 중에서는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한 달에 9.99달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5달러 정도만 더 내면 TV에 게임에 클라우드까지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게 가족 요금제가 되면 이 가족 요금제가 21달러다 보니까 1인당 가격이 9달러에서 오히려 4달러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4달러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했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네 사람을 열심히 꼬셔서 이제 가족 요금제를 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도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용량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 이렇게 용량 늘리는 김에 컨텐츠 서비스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가격대로 올릴 수 있고 가입자 수도 그로스를 좀 키울 수 있는 촉진되는 서비스라서 서비스 매출과 이익은 빠르게 구독 경제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한번 볼게요. 이 구독 경제를 소프트웨어 해주는 하드웨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폰 12 이거 출시가 약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게임 체인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임 체인저까지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아이폰에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되었던 그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이 2020년에 끝나고 2020년에는 중저가 라인업을 확충한 첫 해거든요. 이렇게 중저가 라인업을 확충하는 건 소프트웨어 확장을 위한 밑밥이라는 점이라는 걸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중저가 라인업을 내는 것은 비단 아이폰뿐만이 아닙니다. 보시겠어요? 애플 하드웨어가 이렇게 라인업이 많은데 올해 나올 거거나 아니면 나왔거나 했던 것만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거든요. 어떠세요? 중저가 중심으로 라인업을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중저가 라인업으로 채운 거는요, 애플 생태계로 새롭게 들어오라고 하는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를 위해 값싸게 제품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애플 제품 사서 애플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렴. 그리고 온 김에 애플원 서비스도 가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라인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애플의 2021년 아이폰 출하량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2015년이 2.3억대로 가장 아이폰이 많이 팔리던 해였는데요.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는 숫자를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6월부터 아이폰 판매량의 그로스에 기울기가 바뀌었어요. 아이폰 SE 출시한 이후로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7월 점유율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내리 줄줄줄줄 흐르다가 올해 처음으로 올라와서 14%대까지, 그러니까 5년 전 마켓 시어를 회복을 했습니다. 애플의 전략상 아이폰의 판매량은 줄일 수가 없고 판매량은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구슬 말씀드렸고 실 말씀드렸고 이제 꿰는 이야기 드려야 되잖아요. 애플의 경쟁력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최적화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을 돌리기 위한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애플이 향후에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애플의 헬스케어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애플 워치 이번에 나온 제품을 보실까요? 심박수, 심전도에 이어서 올해 제품부터는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애플 헬스키트라는 앱을 이용하면 헬스 레코드라는 것에 액세스를 해서 병원이나 의사하고 연계하는 그 앱 생태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차고 뭐 정신을 잃어서 의사를 뭐 이제 찾아가야 될 때 의사가 이제 이 사실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향후 뭐 이어폰 같은 데에서는 체온도 잴 수가 있고요. 안경 같은 데에서는 뭐 우리가 보는 것을 이제 애플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애플이 웨어러블이 우리의 건강과 이렇게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보호해주는 시스템 이미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애플의 또 다른 미래입니다. 이게 증강현실이 무슨 뜻이냐면 현실 세계랑 그 가상의 세계를 이렇게 좀 이어가지고 현실과 컴퓨터의 경계를 허물겠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애플은 증강현실 관련 업체들을 꾸준히 인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에서는 처음으로 3D 라이다 센서 넣었고요.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프로 모델 두 종의 경우에도 3D 라이더 센서를 채용하는 게 예상이 되고 있죠. 이 증강현실이야말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애플은 원래 하드웨어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업은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비스 매출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비중도 물론 늘고 있고요. 애플의 새로운 전략과 그다음에 새로운 꿈, 이런 것들은 애플의 구독 경제와 서비스 업체로 더욱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애플의 높은 주가 상승은 이미 애플 플랫폼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하드웨어에서는 중저가 제품, 그 다음에 웨어러블 이런 거 많이 내서 판매량을 늘리고, 그런과 동시에 컨텐츠로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거고요.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컨텐츠 묶어 팔기랑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뭐 이런 것으로 구독 서비스를 확대해서 이제 새로운 소비자들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맛볼 수 있는 이제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걸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성장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요 애플의 생태계 안에 락인이 되도록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요 사과 감성이죠. 애플의 브랜드 감성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선순환이 애플원 구독자 수를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애플의 애플원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이런 브랜드 감성 속에 에코시스템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도에 애플이 공개한 전략 방향이나 뭐 아니면 프로덕트 라인업 이런 것들을 보면 당장 21년부터 애플의 새로운 플랫폼이 선순환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이쪽으로 좀 당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종우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보니까 다른 내용보다 이종우 애널리스트 잘생겼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인데요. 예, 얼굴 갖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아니고요. 그만큼의 실력과 내공을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니까요. 너무 외모만 보지 마시고,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논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 지금 많이 나와서요. 질문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식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아이폰도 그렇고 애플 원도 그렇고 네. 새로움이나 혁신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연 이게 출시가 됐을 때 이미 뭐 출시는 네. 됐고 아이폰 12는 이번에 10월 달 중에 출시가 될 거라는 것이죠. 네. 과연 잘 될 수 있겠냐. 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뭐 기대는 컸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주가가 좀 빠졌던 것처럼 이 네. 애플 관련해서도 사실 그런 식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이죠. 네. 저희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게 애플이 스티브 잡스 시대와 팀 쿡 시대에 그 화려함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폰 이렇게 딱 들고 아이폰 이러면 박수 소리 막 환호성 소리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의 몫이고 애플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런 화려함을 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이미 갖춘 업체가 변화하는 건 그 노력은 노력대로 많이 들고 화려함은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 경제 서비스로 성공적으로 진입했는데 이 진입 과정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입도 성공했고 이익도 늘었고 거기에 따라 주가도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의 변화를 애플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미 아이폰 SE에서 증명을 했어요. 아이폰 SE는 우려하고는 다르게 많이 잘 팔렸고, 아이폰 12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값비싼 폰의 화려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두가 액세스하기 편한, 접근하기 편한 가격대로 나오면서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좀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전망했던 게 저희가 작년에는 애플이 한 1.9억대, 올해도 한 1.9억대 팔지만 내년에는 2.3억대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잘 되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희가 딱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애플의 라이벌이 삼성의 갤럭시이기 때문에 네, 아이폰이 너무 잘 팔리면 갤럭시의 판매량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우려가 좀 되기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이폰의 가장 큰 경쟁사는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 같은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놓고 보면 아이폰이 잘 됐을 때 삼성도 같이 잘 됐고요. 아이폰이 안 됐을 때는 삼성도 역시나 중국 업체들한테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켓 포지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은 마켓 리더의 포지션을 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고, 삼성은 패스트 팔로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애플이 새로운 혁신을 할 때마다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가치를 계속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애플이 잘 되면 이미 삼성도 3분기부터 공교롭게도 애플과 비슷한 타이밍에 중저가 스마트폰의 양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한 8천만 대, 분기 8천만 대를 판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과 애플은 경쟁자라기보다는 동반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스마트폰의 강국이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다. 거의 세계의 선도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네. 그렇게 갤럭시하고 아이폰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뭐 한국 역시도 관련된 수혜주 밸류 체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이폰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지만 생산은 중국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밸류 체인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 비중이 유난히 높은 이제 핸드폰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하이닉스의 뭐 D램 낸드,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아니면 LG노텍의 카메라 이런 쪽은 아이폰이 많이 팔면 팔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플이 잘 되면 한국의 웬만한 밸류 체인들은 다 좀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IT 섹터의 이익은 애플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그 부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 꼭 애플뿐만 아니라 한국의 밸류 체인 뭐 이런 쪽도 계속 담당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애플 관련된 모멘텀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D램이라든지 낸드값 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뭐 파운더리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 네, 삼성전자가 전 세계 2등으로서의 파운더리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특히 엔비디아가 그 지포스 RTX 3090을 80을 출시를 하면서 하루 이틀 만에 전 세계에서 매진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요. 이제 그거를 공교롭게도 파운더리 하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원래는 TSMC의 7나노로 넘기려고 했었던 것을 삼성전자의 8나노로 보냈는데 그게 지금 제품이 너무 그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난리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밸류 체인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실제로 넷플릭스, 저희 엔비디아나 아니면 테슬라나 뭐 이런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고객 중에 하나고요.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파운드리 역시 1등 업체인 TSMC와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을 이제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뤄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디램도 1등, 낸드도 1등이니까 1등보다 더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파운드리를 신성장 목표로 삼고 이제 달려나가는 이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해서 이제 그 비메모리 서플라이 체인이죠. 요렇게 하는 반도체 소재나 부품주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거를 전망을 좀 좋게 보고는 있어요. 이제 가장 좋게 보는 측면은 향후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이쪽의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저희가 거의 좀 높은 가능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다면 이게 그 올라가는 속도가 사실은 뭐 핸드폰이 갑자기 튀고 뭐 엔비디아에 갑자기 튀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고객하고 파운드리 업체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신용을 쌓아가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요 속도는 굉장히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란 얘기는 따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선 피곤할 수 있지만 예, 한번 자기의 네, 포지셔닝을 세팅을 해놓으면 다음 후발주자가 따라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초격차를 벌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TSMC가 사실 지금 그런 식의 모습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런 식의 포지셔닝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나왔네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애플의 중국 사업이 항상 거론되는데 애플은 과연 네. 피해가 없을지, 특히 이 위챗의 다운로드를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막는다라고 하면 그거에 최대 피해를 받는 업체가 애플이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네. 좀 있죠. 관련해서 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위챗을 다운로드를 금지를 시키면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은 급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리스크가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 일요일 날 업데이트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뉴스에 의하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명령을 내렸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챗의 다운로드를 미국 내에서만 제한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민감했던 중국 내에서의 위챗 다운로드는 애초에 미 정부에서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일요일 새벽에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가처분 소송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면서 요 명령이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게 헌법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를 가리고 나서야 그나마도 미국 내에서의 위챗 다운로드의 금지 여부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2019년 5월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처음으로 이제 IT 쪽으로 번진 이후에 애플이 계속 이제 타겟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중국 내에서 파는 비중도 크고 중국도 만들어서 이제 애플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관세 이슈가 이제 출하량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애플 불매 운동 이것도 점유율에 큰 영향이 없어서 오히려 2020년 점유율은 2019년, 18년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여기저기서 중국과 미국의 관련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플의 거론이 항상 되는데 반대로 너무 걸려있는 게 많다 보니까 누구도 애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 되게 역설적인데 그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트럼프가 중국이 밉다라고 해서 중국의 대표 기업인 텐센트의 위챗을 친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최대의 기업인 애플이 받는 것이고요. 또 중국 역시도 미국이 밉다라고 해서 애플을 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수많은 중국의 서플라이 벤더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양쪽 모두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는 최악의 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말싸움이겠죠. 예, 서로 치고받고 그냥 말싸움을 하고 있고 뭐 짓는 개는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갈등을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뭐 저희의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댓글을 많이 보니까 저 이종우 애널리스트가 눈이 사슴 같고 얼굴이 여진구를 닮았고 이런 얘기를 댓글에서 봤는데, 애널리스트하고 10년째 같이 일을 했는데 저도 이 네. 댓글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민망하네요. 예, 오늘 네. 저희 좋은 말씀 해주신 이종우 애널리스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강의에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